유가증권을 볼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자산의 취득가액 및 그 자산부채 평가에 하는 거거든. 그 중에 이제 유가증권을 볼 건데, 유가증권의 범위가 주식, 출자지분, 그리고 채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유가증권 이렇게 있어. 그래서 평가 방법으로는 이제 기업회계에서는 유가증권 종류별로 원가법, 시가법을 적용을 하는데, 세법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할 거야. 세법성 평가 방법은 이제 원칙이 일반적인 경우에 원가법이 원칙이야. 그래서 주식은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그리고 채권은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그리고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자산은 시가법, 보험회사 특별 계정에 속한 자산은 개별법, 채권의 하나고,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시가법 중 보험회사가 신고한 방법. 근데 예외가 있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그 평가 손실을 계산을 하면 이제 시가로 이제 감액 가능한데, 단 이제 1,000원은 남겨두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고 결산 조정 사항인 거지. 결산 조정 사항이라고 하면 결산에 반영을 하지 않으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지. 신고 조정으로 이제 평가 손실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부도 발생, 회생 계획인가 결정 받았거나 부실증후 기업이 된 경우에는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중 각각 창업자, 신기술, 사업자가 발행한 것. 어쨌든 지금 회사 상태가 멜롱한 상태인 거지. 그런 회사들은 평가 손실을 계상을 하면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 원래 그 세법에서는 평가를 인정을 안 해주는데, 이런 이제 부실 기업 같은 거, 또 부도 발생, 회생 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 회사 상태가 현재 매우 좋지 않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는 이제 평가 손실을 계상을 하면 인정을 해주겠는데, 1,000원을 남겨두는 이유는 각 주식별로 1,000원을 이제 남겨두는 거겠지. 유가증권별로. 그게 있다라는 거를 장부상에 남겨놔야 나중에 이게 지금 1,000원이 남아있는 이유가 뭔가 매우 안 좋은 상태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게 남아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야. 장부를 보고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00원을 남겨두고 이때는 이제 평가 손실을 인정을 하겠다라는 이제 예외인 거고, 특수한 경우지. 이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원가법 원칙인데, 주식, 채권,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그리고 채권은 개별법을 포함을 해서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그리고 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자산은 이제 시가법. 이제 그 외화평가할 때 나는 이제 이동평균법을 쓰거든. 근데 이게 주식을 할 때도, 주식을 이제 관리를 할 때도 이 방법을 쓰면 되게 괜찮아. 괜찮다라고. 총평균법은 전체 기간에 대해서 평균을 내 가지고 각 주수마다 이제 단가를 매겨서 이제 총 금액을 만드는 건데, 이동평균법은 내가 1월 1일에 샀고 1월 2일에 샀고 1월 3일에 샀고 이렇게 매수할 때마다, 취득할 때마다 이제 취득가액이 달라질 거잖아. 그래서 그 취득가액이 달라지는 거를 달라질 때마다, 취득할 때마다 단가 계산을 그때그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연말까지 기말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이제 바로 이제 총 금액이 계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나는 자산평가 하는 거 대부분이 이동평균법을 많이 썼었어. 이게 이제 엑셀로 관리하기도 좋고, 총평균법은 좀 기말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즉시 이제 산출해내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이동평균법을 썼고,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제 자산, 재고자산도 그렇고, 외화성 자산부채 이런 것들 그 평가할 때
선입선출법은 너무 힘들어. 관리하기도 힘들고 진짜 계산해내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동평균법을 이제 많이 썼었어.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유가증권에 대해서 평균법은 이제 총평균하고 이동평균이 있으니까 그거 두 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채권에 대해서만 이제 개별법을 이제 반영을 해주겠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어쨌든 평가 방법에 신고하고 이제 뭐 변경 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유가증권이잖아. 앞에서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했었는데, 그 서식명이 있어. 내가 지금 그 서식명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보면 볼게. 내가 그 법인세 신고할 때 그 재고자산이나 유가증권이 있으면 이 서식을 이제 같이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이제 재고자산 유가증권 평가조정명세서야. 그래서 이때 이제 자산별로 제품, 상품, 그리고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유가증권 채권, 유가증권 기타, 이렇게 해서 이제 신고일 있고 신고 방법이 있고 평가 방법이 있고, 이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거를 이제 선택하는 게 있어.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평가 조정 계산이 있는데, 그 밑에는 이제 계산 과목이 나오고 품명이 뭔지 구격, 단위, 수량,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회사 계산이 이제 단가하고 총 금액이 있고, 그리고 신고 방법은 얼마고, 이거를 이제 무신고했을 때는 이제 선입선출법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이 둘 중에 이제 큰 금액을 이제 조정을 하는 거야. 둘 간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법인세 신고할 때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 재고자산 할 때 그 평가 방법 신고하고 변경 신고하는 건이 있었는데 똑같은 거야. 똑같아. 그래서 무신고 시 이거는 이제 그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선입선출법이 무신고 할 때 이제 신고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유가증권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지 않아서 이제 무신고할 때는 이제 총평균법으로 적용이 돼.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신고 기한을 넘어서 우리 그 사업연도 종료일 3개월 이전에 그 신고를 평가 방법 변경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12월 31일 말 법인이면 9월 30일 이전에 이제 평가 방법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10월 1일 이후에 변경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임의 변경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이 무신고 이것도 이제 무신고니까 어쨌든, 다만 이제 총평균법으로 무신고를 했을 때는 신고를 안 했을 때지. 그래서 이제 무신고일 때는 이제 총평균법인데, 이때 임의 변경하는 거, 기한을 지나서 이제 변경 신고를 하고, 이게 이제 임의 변경인데, 이때는 총평균법하고 그리고 기존에 그 변경 신고하기 전에 그때 신고한 평가 방법하고 둘 중에 이제 큰 금액을 이제 평가하는 금액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유가증권 관련 세무조정 보면은, 회사가 임의로 주식의 평가손익을 계산한 경우에 회사가 이거를 이제 단기손익으로 처리를 했어. 그래서 평가이익은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유보, 평가손실은 송금불산이 유보. 이게 이제 평가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나오는 거는 이제 입금불산이 빼서 자산이랑 자본을 이제 자본을 줄여주는 거지. 유보니까. 근데 자산이 줄면 동시에 이제 자본도 같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와서, 그래서 순자산을 줄여주는, 자본을 줄여주는 마이너스 유보를 해주는 거고, 평가 손실이 나왔으면 이거 손실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단기손익을 줄여 놓은 상태라, 이거를 단기손익을 늘리는, 그래서 자본을 늘리는 그 송금불산이 유보의 그 세무조정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단기손익이 아닌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게 아닌 그
재무상태표에서 그 자본 쪽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누적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랬을 때 이렇게 처리한 경우에 평가이익은 입금산입 기타 그리고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근데 왜 이렇게 나오냐, 이게 왜 두 가지냐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뭐 평가손실 계정, 평가이익 계정이 없어. 그냥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그냥 누적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평가이익이 났는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플러스 금액으로 남아있는 상태면 이게 이제 입금불산입에서 마이너스 유보가 될 텐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없어. 잔액이 0이야. 그러면 이제 이때는 입금 산입을 시켜서 이제 기타로 이제, 왜냐하면 이게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그 0으로 돼 있다라는 거는 이제 단기 손실로 이제 처리가 된 부분이 있을 거거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계속 이제 그 건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금액을 이제 그 관리하는 계정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평가이익이 났는데 기본후에 이제 0원이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입금 산입으로 해서 이제 기타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지. 기타는 뭐라고 해야 될까? 기타는 그 자본의 변동이 없는 상태, 변동을 시키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기타로 이제 소득 처분을 하는 거니까 기타 소득이 아닌 기타. 그리고 평가 손실도 마찬가지야. 이 평가 손실에 대해서 이제 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했으면 이제 송금 불산입 해서 이제 유보로 처리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이제 처리하는 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금액을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0원이 됐을 때 이제 단기 손익으로 이제 처리를 했다가, 또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 만큼 다음 연도가 됐을 때는 또 그 금액만큼 단기 손실로 처리를 했으면 그 다음 연도에 그 한도로 해서 단기 이익을 처리하고 나머지를 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계정 처리를 하거든. 그래서 이게 단기 매매 증권 여기는 이제 IFRS니까 FV OCI PLFV FVPL이다. FVPL은 FVPL로 계산되는 그 자산,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게 돼 있고, FVOCI로 그 처리되는 자산은, 유가증권은 이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는 걸로 돼 있거든. 너무 어려워. FVPL, FVOCI. 그래서 이때 이제 어쨌든 단기손익으로 처리하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 그 금세 갖고 있다가 금세 팔 목적으로 이제 보유하는 그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단기손익으로 처리를 하니까 이때는 그냥 어쨌든 이 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서 입금불산입, 송금불산입 이렇게 하는 거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그 평가 손익에 대해서 관리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의 그 경우에 따라서 그 해당 잔액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입금산입 기타, 입금불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평가 손실에 대해서는 송금산입 기타, 송금불산입 유보, 이 두 가지의 이제 세무조정과 세무조정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채권은 주식은 그렇고, 이제 채권은 뭘까? 이게 채권 구입자하고 채권 발행자가 있는데,
채권 구입자 입장에서 볼게. 채권 구입자, 어쨌든 채권을 구입을 했어. 자산으로 이제 계상이 되어 있겠지. 그래서 이 자산은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 아,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차변에 이렇게 회계처리를 해놓고 현금이 나갔겠지. 그리고 기말에 이제 이자가 발생돼. 이거는 이제 채권이라서 주식같이 이렇게 막 변동이 되는 건 아니고, 채권은 기간이 있거든. 주식은 기간이 없어. 근데 채권은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 이자를 얼마를 주겠다, 뭐 몇 퍼센트로 주겠다, 기한은 언제까지다, 원금은 얼마다, 뭐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자 수익을 어쨌든 회계에서는, 기업 회계에서는 이자 수익을 각 연도별로 잡아야 되니까 이자 수익하고 이제 미수 수익을 잡을 거야. 왜냐면 채권은 그 이자를 지급하는 날짜도 같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이제 회사에서는 이자 수익을 잡겠지. 회계의 그 발생주의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또 상각하는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자 수익을 잡고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 이자 수익이 발생한 것만큼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이 이제 늘어나는 거야. 미수이자로 잡지 않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이자로 할 거냐 상각으로 할 거냐, 이거는 처음에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미수이자가 되기도 하고, 이자 수익만큼 기타 포괄손익 인식 자산이 되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이 두 가지는 어쨌든 입금불산입이야. 입금불산입이고, 원천징수 대상이면 미수이자 계상은 인정이 안 돼. 미지급이자 계상이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요거 이자 수익에 대해서 원천징수 대상이면은 이자 수익을 인정을 안 해줘. 그리고 미지급이 원천징수 대상이라도 이제 미지급 이자는 이제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어쨌든 요거 이제 이자 수익이니까 미수이자니까 인정이 안 돼서 입금불산이 마이너스 6호가 될 거고, 상각은 유가증권은 이제 원가법만 세법에서는 인정을 해주니까 상각에는 채권가액의 증액은 이제 불가하다. 그래서 평가, 또 이제 평가에 대해서 이제 기타 포괄손익 평가를 했는데, 기타 포괄손익 인식 금융자산을 이제 늘려주고, 기타 포괄손익을 이제 대변에 발생을 했으면 어쨌든 이것도 이제 입금인 거니까, 이익으로 이제 회계 처리를 한 거니까, 요거는 이제 입금 산입을 이제 이건 이제 기본으로 이제 회계 처리, 단기손익이 아니라 기본으로 관리가 되는 거니까, 입금 산입 기타 또는 입금 불산이 마이너스 6호를 해준다. 근데 이제 채권 발행자 입장이야. 채권 발행자. 그래서 채권 발행자는 이제 사채로 회계 처리를 하겠지. 회사에서 이제 발행을 한 거니까. 회사에서 발행을 하지만 이제 금융기관을 통해서 발행하는 게 많아. 왜냐면 회사를 뭘 믿고, 사채 금액은 되게 금액이 큰데, 그리고 이제 개인 한 명이 이제 사채 금액을 구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러 그 사람들이 이제 사채를 이제 같이 해당 사채를 이제 사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어쨌든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는 사채야. 그래서 현금을 잡아놓을 거고,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들어가. 왜냐하면 사채 100을 발행을 했을 때 그 사채 100을 다 받지 않거든. 뭐 어떤 수수료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막 계산을 해서 했을 거야. 그리고 이제 기말이 됐겠지. 그러면 기말 시점에는 이 회사는 이제 발생주의에 따라서 이자 비용을 이제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사채는 이제 지급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미지급 이자로 해줘. 이자 비용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상각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없애주면서 이자 비용으로 계상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송금으로 둘 다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는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거고, 그 채권 구입자 입장에서 이제 이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이제 채권 발행자가 이 해당 그 채권 구입자가 언제 회계 처리를 하는지, 얼마를 회계 처리하는지, 그리고 채권 구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일일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채권 발행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명확하게 그 계약서가 있으니까, 채권 발행 내역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자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이제 채권 구입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자 수익으로 잡아도 그 우리 이자 수익에 대해서는 그 소득세법의 그 수입 시기를 준용을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소득세 보통 그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 그리고 이자 지급일, 실제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기말이 된 날짜에 받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것들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고, 이렇게 입금, 불산입, 유보 이렇게 해놓은 것들은 나중에 실제 이자를 받았을 때, 입금 산입이 되는, 그때 실제 받았을 때 이제 입금 산입이 되는 회계처 세무조정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그런데 이제 회계처리는 미수이자를 잡아놨기 때문에, 기말에 미수이자를 잡아놨고 뭐 상각을 해놓고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그 실제 받았을 때는 다른 회계처리가 일어났을 거야. 근데 그거를 보고 그 다음 차기에 이제 세무조정을 할 때 그것도 고려를 해서 세무조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회계처리도 알고 회계도 알고 이 세법에 대한 세무조정 내용도 알면, 회계 담당자가 세무조정까지 하지는 않지만 세무조정을 읽을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세무조정도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 세무조정을 확실히 모르고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고 세무조정 하는 거를 세무조정이 잘못돼 있는데요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회계랑 세무를 이제 세무조정 같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그 밖에 정리로 보면, 이제 자전거래 등을 이용한 평가손익은 이제 불인정. 자전거래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했다라고 볼까? 그래서 그 경쟁 제한적 뭐 시장 상황에서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막 거래를 해. 그리고 이제 공정 가치가 있는데 그거보다 뭐 높은 금액으로 이제 막 거래를 했다던가. 그래서 좀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들, 그런 거래들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해당 증권의 처분 손익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평가 손익으로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처분을 했어도 평가한 걸로 봐서 입금 또는 송금으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 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처분 손실의 탈을 쓴 평가 손실에 해당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면, 이게 특수관계인에게 이게 특수관계인하고의 거래를 되게 문제시 하는 거야. 그래서 주식 100을, 취득과 주식 100을 특수관계인한테 80에 팔았어. 그리고 이제 그 주식을 다시 80에 구입을 했어. 그럼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 내가 갖고 있던 100의 주식을 내가 우리 회사의 특수관계자한테 80에 팔았어. 그러면 20만큼 손실이잖아. 처분 손실이 나버리는 거잖아. 근데 그 주식을 다시 80에 사오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거는 불필요한 현금 유출이 발생이 되는 거지. 20만큼 손실을 보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처분 손실 20을 인정을 해주지 않아서 송금 불산입 유보를 이제 하게 된다. 그럼 이 유보된 거는 언제 없어지느냐?
다시 이제 해당 주식을 샀잖아. 팔았는데 바로 샀잖아. 또는 뭐 기한이 지났던 어쨌든 다시 그 주식을 똑같은 매도자한테 판 거를 어떤 매수인한테 판 거를 다시 매수를 한 거야. 매도했는데 다시 매수를 한 거야. 그 사람한테. 그러면 이제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지 않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분 손실에 대해서 송금물사님 유보를 하겠다. 이런 경우는 언제 나타나느냐? 요게 이제 이 해당 그 처분 시점에 그 세무조정은 이미 끝났을 거야. 그리고 구입시는 뭐 시간이 좀 지나서 다음 연도에 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이게 그냥 산 걸로 보이겠지. 그냥 뭐 세무조정 한 사람이 그거 세세하게 하나씩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산 걸로 보일 거야. 그래서 이거 별도의 세무조정 하지 않을 건데 이게 세무조사 나왔을 때 세무조사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이제 해당 그 뭐 23년도에 이런 처분에 대한 세무조정이 없었다라고 치자. 근데 이제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건들이 발견이 됐어. 그럼 그때 그 23년도 법인세 신고를 수정신고를 해야 돼. 수정신고. 또는 회사 그 세무서에서 경정을 해버려. 이걸로 이제 결정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 연도 이게 또 그 다음 연도도 다시 주식을 산 때도 그 세무조정이 끝났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세무조사 할 때 이제 나올 건데 이거를 세무조정 하는 사람이 발견을 했어. 이거 이상한데? 이런 것까지 발견을 할 정도면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보는 거고 세법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거고 정말 보수적인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세무사 공부에서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런 케이스가 생겼다 라고 이제 지문에서 이제 제시를 해주겠지.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송금불사님 요구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라는 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이제 실무적으로도 이제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내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 스스로 공부하는 거야 지금.